자, 때는 1502년, 연산군 8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죠. 연산군은요, 조선 팔도의 미인들을 막 뽑아가지고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연산군은요, 춤, 노래,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기생으로 뽑아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연산군은 이런 가문 기생들에게 운평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운평? 그리고 운평보다 더 뛰어난 이들은 따로 모아서 흥청이라고 했죠. 궁박연회에서 기생신분으로 연산군에 들어가지고 흥청으로 바로 뽑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장녹수는 어떻게 연산군의 눈에 들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다. 당시 연산군은요, 이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예민한 눈과 귀를 지닌 그런 왕이었거든요.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했던 연산군은요,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쓴 시를 모아서 시집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인 처형무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이었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뛰어난 장녹수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연산군의 눈에 든 또 다른 이유로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당시 연산군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누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녹수는요,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갖춘 동안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장녹수란 인물은 대체 어떻게 기생이 되어 궁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장녹수의 집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 아버지의 이름은요, 장한필입니다. 장한필은요, 흥성 장씨로 예종 1년에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충청도 문의연의 현령이라는 지방 사또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니까 장녹수는 나름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갑이는 노비를 말합니다. 근데 장녹수는 그 양반 집안에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노비가 되는 거죠? 장녹수의 친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 곧 형부도 궁궐 소속 노비가 남편이었어요. 노비랑 결혼한 거죠. 이걸 놓고 보면 장녹수 자매를 낳은 어머니가 아마도 그 지방 관청에 있는 그 관비,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신분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노비인 경우, 천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인 거는 장녹수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비가 되기 전 장녹수의 삶은요, 더욱 처참했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장녹수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몸까지 팔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자, 그러니까 장녹수가 지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네. 사실 당시 조선은요,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장녹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너무 딱하네요, 뭔가. 자, 그러다가 제한대군이 거느린 남자 노비와 혼인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노비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제한대군의 남자 노비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아하.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노비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얼마 후 장녹수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산호비인 동시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기생이 된 장녹수. 아까 뭘 잘한다 그랬죠? 노래. 당시 장안에는요, 장녹수의 이 가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소문은 듣고 연산군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니까 가끔씩 이제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제한대군이 소유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흥을 돋우는데 연산군의 눈에 장녹수가 딱 띈 거죠. 자, 그렇게 장녹수는요, 연산군의 눈에 들어서 흥청으로 뽑혀 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험난한 인생 끝에 흥청으로 궁에 들어오게 된 장녹수. 궁에 들어온 그해 장녹수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수건으로 봉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 해 종사품 수건의 정식 책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신분이 상승. 맞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니, 단지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로 연산군이 이런 대우를 해줬을까요? 장녹수가요, 연산군을 사로잡는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사람을 홀리거나 부추기는 것을 잘한다. 요망하고 간사하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알랑거리는 말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장녹수가 비위를 맞추며 연산군 마음에 들긴 했는데 사실 연산군 곁에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장녹수에겐 그 많은 여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방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벌을 받으세요. 벌을 받으라고? 나를 등에 태우고 방 안을 3바퀴 돌아야 합니다. 범번이 약적으로 어기시면 엉덩이에 뿔이 날 것이옵니다. 어디야? 어서 때리세요, 전하. 그래, 내가 말이 될 터이니 와. 어서 올라타거라. 어머. 이랴! 연산군을 아들처럼 대하고 혼을 내며 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연산군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드라마라서 좀 과장된 것 같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 장녹수가 연산군을 대하는 모습이요, 기록으로 분명하게 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녹수와 함께할 때 마치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요, 바로 연산군의 그 갈증 포인트를 알고 철저하게 모성애를 이용했던 겁니다. 와. 그렇게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사랑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때 연산군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해 뱃속에 왕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와. 그리고 10달 후 장녹수는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이 딸의 이름은요,
이영수. 연산군은 장녹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영수를 애지중지 아꼈다고 합니다.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기생 출신 장녹수의 삶은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가 극에 달한 1504년 3월, 연산군은요, 조선 조정뿐 아니고요, 백성들도 경악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명을 내립니다. 장수경의 집이 여염사에 있어 화재로 연수될까 염려되니 가까운 이웃 인가들을 헐어 넓혀라. 장녹수는요, 입군 1년 만에 종사품 수건에서 이제 종삼품 수경으로 지금 승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장녹수 사가 주변에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장녹수 집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이때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있겠지요. 누구? 그 신하들. 그렇죠. 예, 그렇죠. 신하들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장녹수는 궁궐에 들어와 지내고 있어서 사가인을 거처하지도 않는데 그 이웃집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버리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되옵니다 하겠죠. 자, 이런 신료들의 반대 요청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것은 능상이다 라고 하면서 연산군 펄쩍 뜁니다. 능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 라는 뜻이어서 신하들이 이제 막 반기를 들 때 연산군이 이제 능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 입장에서는 왕인 나에게 기어오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료들이 자신에게 능상을 저지른다고 생각한 연산군은요, 분노합니다. 결국 신료들의 반대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집과 토지를 하사한 내용, 연산군 일기래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상상 그 이상의 규모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장녹수를 위한 연산군의 파격 혜택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엔요, 연산군이 장녹수 보란 듯이 누군가에게 관직을 하사합니다. 종이를 동평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 자, 여기서 종이는요, 장녹수의 딸을 돌봐주는 유모의 아들 이름입니다. 동평관은 뭐냐면요, 일본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거든요. 고직은 동평관에 딸린 창고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모 아들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노빅, 천민. 네,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노비가 동평관의 창고 관리자가 된 거죠. 단지 유모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비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관직을 하사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아니잖아요. 보세요. 영원히. 영원히. 정규직. 오, 예, 맞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조정신료들 당연히 아니 되옵니다. 동평관의 창고 관리 업무는 많은 이익이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를 외치면서 유모의 아들 인사 문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들은 연산군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장녹수에게 너무 빠져서 아무리 신료들이 반대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파격 혜택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효손을 함경도 전양 별감에 제수하라. 김효손은요, 바로 장녹수의 형부를 말합니다. 이 함경도 전양 별감은요, 왕이 함경도 제사를 위해 내린 향과 충문을
함경도 현지에 가서 전달하는 임시관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녹수 언니의 신분이 뭐였죠? 국내 신분. 노비죠. 노비였잖아요. 네. 장녹수 노비였으니까, 그죠? 한마디로 장녹수 덕분에 노비 출신이 왕명으로 특별 임무까지 내려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냥 장누수가 딱 얘기하면 바로 다 들어주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야말로 자신의 위세를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턱턱 많이 앉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연산군의 이 호위하에 기세 등등해진 장녹수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장녹수가요, 관선, 네. 즉 나라의 선박, 배접해 네. 이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서 쌀을 무역하는 일까지 벌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선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착복해서 쌀이 귀한 이 평안도에 가서 비싸게 판 다음 거기에 특산품들을 다시 실어 갖고 온 겁니다.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번 거죠.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나라 선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무역한 쌀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무려 7,000석. 7천석. 석이요? 총에 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장녹수를 보는 신료들의 심정 참담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 앞에 신료들은 이거 말세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녹수가 입국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 실세로 자리 잡은 장녹수조차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칩니다. 우리 이 사건 배운 적 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 손에 죽어 나갔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내서 기억에 순종해야 하는가? 내 조정에 충신은 없어. 충격만 있을 자, 이런 상황에서 신료들이 연산군 행동에 이게 토를 달 수 있었을까요? 와, 조금 전이었으면은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사화 이후부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저 왕 앞에서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더니 신료들은요, 이때부터 입을 꼭 다물게 되었죠. 아하. 야. 그런데 갑자사화로 이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은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써 있을 것 같아요. 루머 같은 거? 아니요, 왕을 모독한, 아니면 왕의 뭐 아니면 장녹수와 관련된 거 장녹수와 아니었어요?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영모. 네. 장녹수와 부잣집이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제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당시 벽서에 쓰여 있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했다. 그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역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모인데 영모. 그렇네. 왜 갑자 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 더욱 충격적인 건요. 벽서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의 정체였습니다. 벽서가 붙은 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가였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 자, 자칫하면요. 장녹수도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되는 자기 집에 붙이겠어요?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붙이지. 아,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녹수 집에 그럼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좀 걸려들게끔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 궁궐이 한바탕 시끄러집니다. 바로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 궁금하다. 벽서 사건을 일으킨 간큰 범인들, 바로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 수군비 그리고 전향이라는 궁녀였습니다. 두 궁녀들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아 궁녀들이 네. 샘나서. 장녹수 어떻게든 보내려고. 자, 그래서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 두 궁녀를 문지하라. 와. 즉 두 궁녀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와 너무 세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맞다. 이 두 궁녀는요,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던 거예요? 희한해지네. 그럼 범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유배 간 거면? 자,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능지까지 해버렸을까요? 연산군이 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이 미모가 고운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두 궁녀를 밤낮으로 헐뜯었다는 겁니다.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자신을 시기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장녹수였던 겁니다. 시기를 궁녀가 한 게 아니고 장녹수가 했던 거네요. 이야. 너무 예쁘고 고와가지고 혹시나 연산군 눈에 띄면 본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일단은 거네요. 보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연산군의 마음을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빼앗긴다면 이건 사실 장녹수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교수님, 혹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민 거 아닐까요? 꾸몄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야, 연산군은 이 범인의 핵심 그 주동자가 두 궁녀다라고 딱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녹수가 이를 꾸민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 패비윤 씨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막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형해버렸던 겁니다.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이 당시 조정신료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우리도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그 꾸며가지고 우리까지 보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